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아터리얼 또는 비너스 스럼보시스를 경험을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저희가 보는 가장 중환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메카니컬 서큘러토리 서포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로 요즘 카디오니온 샥 환자들의 영역에 있어서 많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카디오니온 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적절한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지 못해서 우리 몸에 정확한 어떤 하이포텐션,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엔도organ 데미지가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에 샥 같은 걸 강의할 일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혈압 떨어지면 다 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샥의 정의 자체가 정확히 뭐냐면 아까 보셨던 숫자적으로 하이포텐션 더하기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락테이트가 올라가거나 소변이 감소하거나 이런 엔돌간 데미지를 같이 가지는 하이포펄션을 같이 가지는 경우를 저희가 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여기서 굳이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오늘 내용들이 자체가 메카니컬 서큘러리터리 서포트를 넣는 환자들한테서의 어떤 스럼보시스 이런 내용이면 주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 주로 장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환자들 자체는 이미 이걸 넣기 전부터도 이미 우리 환자의 몸 자체가 DIC가 생겨 있거나 코아굴로패시가 이미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디오니온 샥을 분류하는 이 스카이에서 나온 샥 스테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BC 단계 적어도 샥이 너무 진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겠지만 저는 주로 제가 이런 워낙 어드밴스드 하필러를 많이 보고 에크모를 보지만 보통 보면 D2단계에 와 있는 이 정도쯤 와버리면 이제 우리 몸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실은 그런 환자한테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카디올로지스트 입장에서도 저희가 어떤 심장적만 치료한다고 하면 환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드릴 코아굴로패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야만 환자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카디오니온 샥 환자한테 있어서 베이조프레서 또는 아이노트로픽스 같은 것들을 달고 우리가 이제 유지가 됐지만 실은 보면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하이도즈 좀 가버리면 환자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환자한테서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이제 메카니컬 서큘러토리 서포트, 기계 순환 보조라는 장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크모라는 장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탈리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이제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 그러니까 에크모 같은 장비들의 목적은 일단 다른 장기와 다르게 심장 기능이 나빠버리면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장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퍼퓨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을 유지를 시켜줌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방금 MI를 맞아서 심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면 에크모를 해서 순환을 유지시켜주면서 심장을 조금 쉬게끔 벌어주면 얘가 자기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바로 이 메카니컬 서큘러토리 서포트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면 얘는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라코포리얼, 익스트라코포리얼.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넣느냐 아니면 수술적으로 안에다 집어넣느냐 또는 펄세타일하냐 컨티뉴어스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쇼텀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넣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펄큐테니어스 바깥쪽에서 피부를 경피적으로 넌 듀러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주 정도 그래서 익스트라 코포리얼 디바이스를 해서 이런 조합에 맞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아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옛날에 메르스 시대를 겪으면서 에크모 하면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는 제가 이제 에크모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에크모 강의할 때는 VA 에크모와 VV 에크모는 완전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주제인 메카니컬 서큘러토리 서포트 진짜 몸의 서큘레이션을 담당하는 건 저희가 VA 에크모 무슨 말이냐면 베인에서 피를 빼서 산소화를 시킨 다음에 강한 압력으로 아터리로 넣어주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을 보조하는 목적이 맞지만 우리가 보통 코로나 환자라든지 그런 ARDS 환자들한테 넣는 VV 에크모는 베인에서 빼서 다시 RA, 베인으로 넣어주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큘레이션은 그냥 우리 몸의 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메카니컬 서큘러토리 서포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VA 에크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이 컨티뉴어스 플로우로 아터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웬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펄세이션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컨티뉴어스하게 밀어주니까. 근데 VV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고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부분들은 주로 VA의
이제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컨피그레이션이 보통 IVC를 거쳐서 RA에서 피를 강한 힘으로 빼내서 산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아터리 시스템으로 넣어주는 서큘레이션을 유지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은 제가 에크모 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공적인 익스트라 코퍼리한 이런 장치들을 다 지나야 됩니다. 우리 피가 뭔가 외부적인 물질과 자꾸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펌프로 피를, 파란색은 베인이거든요,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펌프, 아까 멤브레인을 거쳐서 산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강한 피로 밀어 넣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다 외부 물질이 피와 만나야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미리 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이런 에크모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요즘에 엘바드라고 해서 이런 장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펙스에서 피를 빼낸 다음에 에올타로 보내주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물질과 자꾸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주로 들으시는 특히 심장내과 선생님들 보시면 저희 뭐 시술 한 번만 하더라도 보면은 헤파린 굉장히 많이 쓰고 하잖아요. 왜? 혈관 안쪽에 외부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스롬보시스가 생기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는 이런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를 유지하는 과정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로우 헤모다이나믹스가 바뀐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릴 우리의 정상적인 피가 외부 물질과 만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로우 헤모다이나믹스가 바뀐다는 것들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죠? 펄세이션이 있는 펄세타일한 플로우인데 에크모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컨티뉴어스하게 플로우가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넌 피지올로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하이 쉬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자꾸 엔도셀리움을 자극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트릿이라든지 여러 같은 것들이 액티베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몸이 이런 피가 자꾸 외부 물질과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긴 튜브와 멤브레인, 펌프 이런 걸 거치게 되면서 자꾸 외부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이건 어쨌든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여서 이런 우리가 오늘 제가 다루는 코아귤로패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자의 상태, 에크모를 넣는 환자 자체가 굉장히 샥도 진행해 있고 이미 코아귤로패시가 있는 상황에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이 약을 먹고 있는 우리 여기 민필 교수님, 뭐 안영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에크모만 제일 많이 넣는 환자들이 MI 환자들이거든요. MI 환자 초기에 당연히 또 듀얼 안티플레이트 써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코아귤론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플레이트릿 같은 게 액티베이션이 생기고 이런 컨택트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실은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롬보시스와 블리딩이 같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더더구나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에크모를 비롯한 MCS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안티 스로모틱 에이전트들을 써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블리딩이 생기고 그런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헤모글로빈 뭐 저희 플레이트릿 카운트를 저희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VA 에크모, VV 에크모 처음부터도 보면 대부분 낮습니다. 왜? 환자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보면 이틀만 지나도 보면 헤모글로빈은 8 떨어지고요. 뭐 플레이트릿은 거의 뭐 10만, 8만, 7만 이렇게 떨어지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수혈 되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에크모 넣는 환자들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지정원을 빨리 가서 준비하시라고. 왜냐하면 요즘 피가 없어서 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에크모 한 일주일 쓰면 플레이트릿, 헤모글로빈 거의 꽤 많이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는 스롬보시스가 안 생기게 돼 있죠. 왜? 안에 있는 플레이트릿이 인액티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처음부터 활동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의 엔도셀리움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은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한 하이 쉬어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컨티뉴어스 플로우가 생기면 엔도셀리움들이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이 되면 바로 인트린식 패스웨이가 바로 작동이 되면서 이런 플레이트릿 같은 게 액티베이션이 생기고요. 그와 동시에서 이런 클로디팅 캐스케이드가 막 진행이 돼 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안티코아규션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저희가 주로 제일 작용하는 것은 헤파린이죠. 헤파린은 주로 저희가 안티스롬빈, 그러니까 안티스롬빈은 스롬빈이나 팩터 10A를 이제 억제하는 원래 피지올로직한 물질인데 이 안티스롬빈 자체가 항한 것보다 헤파린이 들어가면 이 안티스롬빈의 이펙트를 1000배에서 2000배는 올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티코아규션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예전에 제가 뭐 처음 에크모를 보고 교수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저도 생각하는 게 그냥 에크모 놓으면 안티코아கு션을 쓰니까 피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 환자를 이게 심장만 갖고 이런 에크모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혈액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까 보면 인액티브된 플레이틀릿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혈 과정에서 폰 필레브란트 팩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멀티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크모 같은 걸 거치면서 굉장히 쉬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는 모양이 액티베이션이 생기고요. 이런 멀티머, 그러니까 이 폰 빌레브란트 팩터는 멀티머로 있어야만 얘가 이렇게 응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다 깨져버립니다. 모노머로 깨져버리면 얘는 응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자체가 에크모나 이런 장비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블리딩, 스트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은 에크모를 보고 있는 사이에는 끊임없는 고민들, 실은 뭐 꼭 에크모가 아니라 이런 심장내과 영역이나 안티코아கு션을 하시는 선생님들, 안티플레이트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이 고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항응고를 할 것이냐, 피가 날 것이냐, 이런 약간 야누스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아마 심정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롬보시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심장에서도 원래 빡빡빡빡 피를 잘 짜내잖아요. 근데 에크모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서 100배 가까이가 쉬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저희가 고혈압만 있어도 이렇게 막 저기 아까 엔도셀륨이 벗겨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100배가 생기니 안 생길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플레이트릿이 액티베이션이 생기고 또 그 와중에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생기고 클라시 생기면 또 플레이트릿 숫자 정작 숫자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에크모를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스트릭트한 안티코아굴런트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트롬보시스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에크모의 문제는 스트롬보시스가 생기면 저희가 뭐 스트로크가 생기거나 MI의 문제가 아니라 펌프가 멈춰버립니다. 펌프가 멈춰버리면 이건 환자는 지금 이거의 장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니까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운 좋게 제가 뭐 지금까지 에크모를 그래도 거의 한 400, 500 케이스 정도를 제가 꽤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스럼버스는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여기 저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럼버스가 생기는 건 하고요. 실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못 봐서 그렇지 이게 환자가 또 블리딩 같은 게 보이거나 해서 제가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조금 약하게 하면 이런 필터 ABG를 뽑아보면 PO2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안쪽에 얇은 막처럼 이제 스럼버스가 생기면서 O2 교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되면 그때는 제가 다시 또 안티코아굴레이션 올리고 이제 이런 조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뭐 에크모나 메카니컬 서큘러리 서포트를 할 때 안티코아굴레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게 헤파린이죠. 왜냐하면 헤파린은 온셋도 빠르고 오프셋도 빠르고 또 리버서블 하니까요. 근데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린이 작용하는 기전은 헤파린 자체가 아니라 얘가 안티스롬빈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물질에 달라붙어서 얘의 능력을 한 1000배나 2000배 정도 포텐트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 이펙트를 보여주게 되는 이제 그런 기전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에크모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CT는 뽑기가 편하니까 ACT는 180에서 220세컨드 정도. 그다음에 PTT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노멀 레인지 한 60에서 80세 정도를 유지하는데 블리딩 리스크가 높아지면 좀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엘바드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와파린과 아스피린까지 같이 병합하는 그런 이제 그 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검사들을 계속 보면서 환자의 안티코아굴레이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건 PTT와 PT겠죠.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PTT는 우리가 인트린식 패스웨이에 관련된 뭐 12, 11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PT는 팩터 7 정도를 보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검사긴 하죠. 그리고 이제 AC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PTT는 저희가 플라즈마만 뽑아서 하는 검사고 조금 시간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ACT는 전혈을 쓰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저희가 뽑아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뭐 시술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은 이제 ACT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에크모 환자는 보면 이렇게 굉장히 넌 피지올로직 하잖아요. 막 볼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막 이 튜브가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헤모다일루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또 이게 익스트라 바깥으로 돌다 보면 체온이 좀 떨어지니까 하이퍼르서미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보면 다 ACT, PTT로 맞추라고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면 헤파린 농도와 코릴레이션이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잘 맞지가 않아요. 특히 ACT는 아주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PTT가 ACT보다는 더 잘 맞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ACT가 워낙 편하고 금방금방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주로 임상에서는 ACT를 많이 쓰는 경향들이 그렇게 있죠. 이게 바로 그런 놈입니다. 헤파린 농도를 계속 올려도 ACT가 늘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PTT는 그나마 조금 느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위크, 이건 거의 없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쓰는 에크모가 원래 저 수술방에서 쓰는 CPB, 바이패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때 보통 저희 쓰는 ACT가 보통 한 400, 600색 이 정도 유지를 하니까 되는 건데 저희는 여기 보면 뭐 아까 180, 200색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이게 잘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팩터 10A, 아까 저희가 헤파린이 안티스롬빈과 만나서 주로 억제시키는 게 팩터 10A하고 그 저기니까요, 스롬빈이니까 걔네들을 하는 안티 팩터 10A를 하면 좋긴 하다. 이건 뭐 다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검사들에 의해서 당연히 근본적인 검사는 자주자주 CBC와 안티스롬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할 때 뭐 CBC 검사 당연히 다 나가실 거고요, PTT 뭐 다 하실 텐데 안티스롬빈 검사를 조금 정기적으로 나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파린 많이 쓰는, 오래 써야 되는 그런 그룹들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히트, 헤파린 인듀스 스롬보사이토페니아죠. 요즘 우리 백신 때문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헤파린과 우리 플레이틀에서 나오는 PF4 IgG가 만나서 이제 안티바디를 만든 다음에 얘가 문제가 생기는데, 얘에서 이제 착각하는, 저희 전공의들도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니까 블리딩이 생길 것 같지만 얘는 블리딩이 아니라 스롬보시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NEJM에 나왔던 거 보면 최고 대비 50% 이상이 한 쓰고 나서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떨어지면서 뭔가 스롬보시스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하이퍼코아귤러빌리티가 생기면 이때 이제 히트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헤파린 쓴 기간, 그리고 여자 뭐 서지칼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져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전들은 방금 두 개가 만나고 거기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기면서 플리트리스를 어그리게이션 시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뭉치니까 숫자적으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스롬보시스가 자꾸 생기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단하기에 좋은 스코어를 40 스코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6점에서 8점 정도가 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에크모 환자 한번 예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토페니아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크모 환자는 끊임없이 깨져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져요,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스코어링 시스템이지만 다른 원인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떤 클리니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비율은 기껏해야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에크모 돌리는 와중에 헤파린을 막 쓰고 있는데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면서 블리딩이 아니라 스롬보시스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제 히트를 의심을 하고,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헤파린을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헤파린을 끊고, 근데 얘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헤파린 대신에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비발리루딘이라든지 알가트로반 같은 약물들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죠. 뭐 필터도 바꾸고 해보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안티스롬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안티스롬빈은 이런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담당하는 역할들, 뭐 프로틴 C, S 이제 그런 것과 함께 하는 것들이고요. 얘는 주로 팩터 10A와 프로스롬빈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근데 얘가 헤파린과 만나게 되면 1000배, 2000배 포텐트하게 만들어져서 안티 이제 코아귤레이션 이펙트를 보이는 건데, 문제는 이 무슨 에크모는 가뜩이나 심장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이렇게 혈액적인 문제가 많은지 에크모 환자들한테서는 또 액콰이어드 안티스롬빈 데피션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왜냐하면 안티스롬빈이 점점 떨어지니까 헤파린을 밖에 써줘도 자꾸 코아귤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헤파린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밖에서 우리가 이제 안티스롬빈을 투여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때는 또 안티스롬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또 블리딩 리스크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연구를 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안티스롬빈을 주기 전에 이게 한 24시간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지금 이 파란색이 안티 팩터 10A의 이 세라피틱 레인지예요. 근데 보면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모르고 있지만 헤파린을 줘도 이 환자들이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환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이펙트를 거의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운 좋게 환자가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안티스롬빈을 주고 났더니 그나마 한 50% 가까이가 그 레인지 안으로 들어가더라라는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스롬빈을 이제 주고 나면
안티코아굴레이션 이펙트는 좋아지는 대신에 이렇게 뭐 수혈 같은 걸 하게 되는 비율은 더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블리딩은 좀 유념은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최근 연구 결과가 이제 되겠습니다. 또 헤몰라시스 엄청나게 생기죠. 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아까 100배 가까이 되는 쉬어 스트레스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플로우가 가면 이 파란색은 자기 심장이 밀어주는 플로우고 이건 에크모가 밀어주는 거면 이 두 개가 어딘가 자꾸 부딪히겠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부딪히고 하니까 또 헤몰라시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 환자 실제 사진이거든요. 에크모 한 일주일쯤 돌렸을 때 보면 완전히 콜라빛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LDH가 4,000까지 올라가고 하프글로빈 떨어지고 딱 누가 봐도 헤몰라시스에 어울리는 그런 소견이죠.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 8일째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고 나서 어떻게든지 약으로 쓰고 에크모는 위닝을 해야겠다 싶어서 10일째 에크모를 위닝을 했고요. 3일 뒤에 다시 한번 랩을 나가고 소견을 보니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에크모만 끊어줘도 이 헤몰라시스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진이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스럼보시스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고요. 역시나 에크모하면 저희가 이제 블리딩 가능성은 이게 50%라고 하는데 거의 100% 다 생기고요. 50% 정도라는 거는 정말 수혈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블리딩이 5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기고요. 이것도 역시 제 환자들 사진이거든요. 펄모너리 헤모리지가 생겨서 이렇게 막 피가 뻥뻥뻥뻥 뿜어져 나오는, 특히 이제 어레스트 환자들 20회라고 나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크모 위닝 다 하고 다음 날 병동 올라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공이 켜지면서 보면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가 생겼던 케이스고요. 이거는 하물며 선생님들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뭘 헤모리지, 펄모너리 헤모리지,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하면 되게 좀 심각해 보이죠. 이거 뭐냐면 진짜 며칠 전에 있던 환자인데 저희 간호사가 여기 뭐 컬쳐 나간다고 팔을 찔러놨는데 팔을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환자가 갑자기 여기 펄스가 없어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컴파트먼트까지 와서 정형외과에서 와서 수술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하다가 그나마 위기를 넘겼던, 그러니까 진짜 하물며 작은 거 하나도 우리의 모든 성과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블리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유지한 동안에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당연히 심장 나쁜 거. 근데 뭐 심장 나쁘니까 에크모 없겠죠. 이거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인펙션 항생제 써요. 스럼보시스 안티코아굴레이션 하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걱정은 블리딩이 생기면 더 이상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럼보틱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블리딩을 에크모에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블리딩이 생기면 하이포볼레미아가 유발되는데 이거 자체로도 혈압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에크모는 되게 강한 장비 같지만 볼륨이 빠져버리면 이 에크모가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크모 서큘레이션 디스펑션이 생기면서 환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에크모를 갖고 있는 동안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블리딩만 안 생기게 해달라는 게 진짜 저의 매일매일의 진짜 진심으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 블리딩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간단한 기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폰 빌레브란트 팩터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한 이렇게 멀티모로 존재하던 것들이 이게 원래 얘는 멀티모가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얘가 하이 쉬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풀려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스럼보틱한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모여 있던 게 풀려버리게 되면 이게 이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리고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저는 옛날에 폰 빌레브란트 팩터 하면 그냥 응고 과정에만 작용하는 줄 알았는데 폰 빌레브란트 팩터가 우리 몸에서 뭐 안지오 디스플레이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에크모 오래 쓰다 보면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AV 말포메이션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 쓰니까 얼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서운 걸 알고 나면 실은 에크모 치료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뭐 오늘 보니까 뭐 폰 빌레브란트 디지즈 강의도 하시던데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멀티모가 모노모로 풀리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블리딩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에크모만 빼고 나면 금방 좋아지는 효과가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트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얘가 잘 보면 스럼보시스가 생기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블리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양쪽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펄세탈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고요. 이런 컨티뉴어스 플로우를 쓰면서 펄세틸리티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장기들도 똑같은 혈압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하이폭시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이 이제 이런 에크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크모를 넣는 경우가 일렉티브하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어레스트가 나서 20회라는 그런 경우들에 보면 이미 어레스트가 난 상황 자체가 DRC의 확률을 올린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에크모를 넣었던 환자들도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DRC 이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웃컴이 안 좋다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꼭 이게 에크모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페이션트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에크모에 대한 얘기, 안티코아글레이션만 얘기만 했지만 저희 MI 환자들 대부분 안티플레이트를 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특히 티카그렐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80 로딩하고 90ml BID를 쓰는 게 저희의 표준 용량이잖아요. 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평생 역작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인데요. 거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보시면 이게 에크모를 돌리는 중에 180ml를 로딩하고 90ml BID를 쓰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표준 용량 농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게 메인터넌스 도즈를 얼마를 유지할지 가장 정상과 가까워지는지를 봤더니 90ml QD로 줘야만 저희가 아까 90ml BID 에크모 없을 때 이 농도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해지는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당장 임상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이 논문에 발표할 때가 되면 뭔가 이제 180ml BID는 에크모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파마코카이네틱스의 변화 때문에 너무 많다. 그러면 가뜩이나 에크모 때문에 블리딩 생기는데 이 약 줘서 블리딩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아귤플러스의 매니지먼트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별거 없습니다. 피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혈소판 떨어지면 혈소판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쫓아가는 치료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다 에크모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에크모를 뭐 당장 뺄 수 있겠냐마는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에크모 플로우라도 좀 줄여서 쉬어 스트레스라도 빨리빨리 줄여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에크모 그 위닝의 플랜을 빨리빨리 당겨서 적어도 하루 이틀 만에 빼야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저희가 나오는 얘기지만 블리딩과 이스케믹의 그 리스크를 따져서 진행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에크모란 장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장 쪽 보는 뭐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이런 혈액학적인 문제, 스럼보시스와 블리딩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게 전체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적절하게 저희가 안티코아글레이션도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적절하단 말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일 수밖에 없겠지만 환자가 블리딩이 좀 많아지면 어쨌든 안티코아글레이션 정도를 조금 줄이고 괜찮아지면 스럼보시스가 높아지면 좀 더 올리고 그다음에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에크모의 어떤 결국은 이런 하이 쉬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빨리 위닝을 해서 아니면 적어도 플로우를 좀 줄여서 이런 쉬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치료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리딩과 스럼보시스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